서울 강남의 새벽, 비에 젖은 발코니에서 한 여자가 낡은 사진을 움켜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빗물에 반짝였지만 그 빛은 어딘가 불길했어요. 사진 속 아이를 향해 그녀가 속삭인 약속은 한 재벌가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500명의 하객이 모인 그랜드 호텔 연회장은 하얀 장미와 샹들리에로 가득했어요. 민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28배 그녀는 경상도 시골 출신으로 서울의 중견기업 비서로 일하다 우연히 만난 이태준과 인연의 연애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태준은 32, 이씨그룹 후계자로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은의 가슴 한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23,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시절 잠깐 만난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 직후 병원에서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고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 후 5년간 그녀는 아이를 찾았지만 모든 기록은 묘하게 사라져 있었어요. 결혼식이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하객들이 놀라 돌아보는 가운데 그 남자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여자는 내 동생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태준의 어머니 김정란은 차갑게 얼어붙은 표정으로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어요. 지은은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민서준 5살 터울의 이복 오빠였어요.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 낳은 아들로 지은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경호원들이 서준을 끌어내는 동안 지은은 그의 눈빛을 읽었어요. 그 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무언가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켰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혼 첫날 밤 지은은 가방을 정리하다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누군가 몰래 넣어둔 듯 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아들은 살아있어. 이 집 안에.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태준이 샤워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가 바로 이 재벌가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사진과 쪽지를 재빨리 숨기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신혼 나흘째 되는 날 지은은 시어머니 김정란에게 정식으로 가문의 상징을 물려받는 의식을 치렀어요. 이씨 가문의 대저택 사당에서 진행된 의식은 엄숙했어요. 62세의 김정란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대대로 내려온 진주 목걸이를 꺼냈어요. 목걸이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밤하늘 같은 검은 실에 깨어진 24개의 진주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뿜었어요. 김정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 목걸이를 찬 여자는 모두 불행해졌지. 지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정란은 계속했어요. 증조할머니는 목걸이를 받은 뒤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남편의 외도로 평생 괴로워했으며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임자, 바로 태준의 형수였던 한수빈도 이 목걸이를 받은 뒤 삶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내가 현명하다면 조심해야 할 거야.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지은이 잠들려 할 때마다 방 안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어느 날은 자다 깨어보니 침대 옆 거울에 김이 서려 있었어요. 그 김 위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씨가 있었어요. 떠나라. 지은은 비명을 참으며 거울을 닦아냈어요. 태준을 깨우려다 멈췄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저 신경쇠약으로 치부될 게 뻔했어요. 대신 그녀는 다음날 조용히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택은 넓었어요. 본체와 별채를 합쳐 방만 10여 개가 넘었어요. 지은은 태준이 회사에 간 사이 하나씩 방문을 열어봤어요. 대부분은 잠겨 있거나 창고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2층 끝 복도에 있는 작은 방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어요.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아이 방처럼 보였어요. 파란색 벽지에 낡은 장난감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놀라 돌아보니 집안 가정부 박 여사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이 집에서 30년을 일했다고 했어요. 박 여사는 지은에게 경고했어요. 그 방은 김정란 여사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으며 5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지은은 우연을 가장해 물었어요. 왜 그 방을 잠가두는지, 누구 방이었는지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오래전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로 김 여사가 그 방을 봉인했다는 소문만 들었다고요. 그날 밤 지은은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주받은 목걸이, 잠긴 방, 사라진 아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요.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찾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주 목걸이는 어둠 속에서 묘하게 빛났어요. 신혼 2주일째 지은은 태준의 형님 부부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이태윤은 40살로 그룹의 해외 사업부를 맡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바로 한수빈이었어요. 38배 수빈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긴 생머리와 우아한 자태는 10년은 젊어 보이게 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조카를 만났어요. 민호, 5살 된 수빈의 아들이었어요. 아이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거나 떠들지 않고 구석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다가가 인사하자 민호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이의 눈빛이 묘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경계심이 아니라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의 눈매가, 코의 모양이 자신을 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 거라고 애써 생각을 떨쳐냈어요. 사흘 후 토요일 오후 저택은 발칵 뒤집혔어요. 민호가 사라진 거예요. 수빈이 잠깐 낮잠을 자는 사이 아이는 2층 놀이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호원들이 저택 구석구석을 뒤졌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오후 2시 15분 복도 카메라에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인물이 찍혔어요. 키는 160cm 정도로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 인물은 민호의 손을 잡고 뒷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뒷문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거예요. 김정란은 냉정하게 지은을 의심했어요. 신혼 보름 만에 조카가 사라진 것, 게다가 지은의 키가 정확히 160cm라는 사실이 맞아떨어졌어요.
태주는 아내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도 흔들렸어요.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노려봤어요. 경찰은 지은을 비공식 조사했어요. 그날 오후 행적을 물었고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답했어요. 다행히 택배 기사가 그 시간 그녀에게 소포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알리바이가 증명됐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를 거닐었어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어요. 민호가 실종되기 전날 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작게 물었던 말이요.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은의 손을 만져보고는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냐고요. 엄마 냄새가 난다고요. 지은은 그때는 아이의 장난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느낀 걸까요? 지은은 다시 쪽지를 꺼내 읽었어요. 내 아들은 이 집안에 있다는 그 문장이요. 설마 민호가.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민호는 수빈의 아들이었어요. 출생신고도 되어 있고 병원 기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은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새벽 지은은 2층 잠긴 방 앞에 다시 섰어요. 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분명 어제까지는 깜깜했는데요. 그녀는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어요. 지은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문을 두드렸어요. 소리가 멈췄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손잡이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에 지은은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아침 민호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고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후계자의 조카 실종 사건은 곧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지은은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민호 실종 나흘째 수빈이 지은의 방을 찾아왔어요. 저녁 8시 태준이 경찰서에 간 사이였어요. 수빈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지은이 차를 내오려 하자 수빈은 거절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관찰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수빈이었어요. 그녀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에 놓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태준과 수빈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수빈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자신과 태준이 10년 전 연인 사이였다는 것, 결혼을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는 것, 그 후 자신은 태준의 형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을요. 지은은 이미 태준에게서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수빈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수빈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게 지은이라고요. 만약 지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태준은 이혼하고 자신에게 돌아왔을 거라고요. 지은은 조용히 반박했어요. 그건 수빈의 착각이며 태준은 이미 과거를 정리했다고요.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수빈은 냉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나가려던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지은에게 숨기는 게 있지 않냐고요. 왜 결혼 전 기록이 일부 비어 있냐고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빈은 미소 지었어요. 자신은 이미 사람을 시켜 지은의 과거를 조사했다고 했어요. 5년 전 사라진 6개월, 그 기간 동안 지은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곧 밝혀질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호를 찾고 싶으면
2층 끝방 열쇠를 구하라고요. 지은은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수빈도 그 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방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은은 수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틀 후, 지은은 수빈의 방을 몰래 수색했어요. 다행히 수빈은 민호를 찾기 위해 경찰과 동행해 외출한 상태였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와 화장품 사이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5년 전 산부인과 입원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환자 이름은 수빈이 아니었어요. 김정란이었어요.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5년 전 출산을 했다는 기록이었어요. 그때 김정란의 나이는 57세였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서류였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는데 수빈과 민호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게 아니었어요. 김정란과 민호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거였어요. 결과는 양성, 가족이 맞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왜 이런 검사를 했을까요? 지은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방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박 여사와 마주쳤어요. 가정부는 지은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요. 이 집 비밀은 알면 알수록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지은은 멈출 수 없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김정란의 은밀한 출산, 잠긴 방, 민호의 실종, 그리고 자신의 사라진 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민호 실종 일주일째, 지은은 오빠 민서준을 만났어요. 서준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지은은 태준 몰래 집을 빠져나갔어요. 서준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사흘째 면도를 안 한 듯 턱수염이 거칠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지은을 보자마자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서류 중 하나는 5년 전 입양 관련 문서였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입양이 아니라 사적인 계약서였어요. 계약 당사자는 김정란과 지은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서명이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계약 내용은 간단했어요. 신생아 한 명을 5천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은은 손이 떨렸어요. 서준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지은의 어머니는 당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요. 김정란이 접근해 돈을 제시했고 어머니는 울며 아이를 넘겼다고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김정란이 그랬는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고 했어요. 서준은 계속해서 진실을 풀어냈어요.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녀는 서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해요. 자신이 넘긴 아이가 사실 지은이 낳은 아기였다는 것, 김정란이 어떻게든 그 정보를 알아내고 병원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끝내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지은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아이를 할머니가 데려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넘긴 거였어요. 물론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만 그 사실은 지은의 가슴을 찢었어요. 서준은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최근 그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결과였어요. 5년 전 김정란에게는 비밀 연인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그녀는 이미 50대였고 남편이 있었지만 젊은 사업가와 불륜 관계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다고요. 당연히 아이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너무 안심했던 거죠.
하지만 혼의 자식을 둘 수 없었던 김정란은 출산 사실을 철저히 숨겼어요. 아이를 낳은 후 어딘가에 맡겼다가 몇 년 뒤 우연히 지은의 어머니가 다른 미혼모의 아기를 낳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요. 김정란은 그 기회를 이용해 지은의 아기를 사들여 자신의 친아들과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복잡한 방법을 썼는지요. 서준이 설명했어요. 김정란의 친아들은 선천적 질환이 있어 곧 죽을 운명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아이는 돌이 되기 전에 사망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건강한 아기는 살아남았고 김정란은 그 아이를 자신의 손자로 키우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DNA 검사 결과가 있었어요. 서준이 몰래 채취한 민호의 머리카락과 지은의 DNA를 비교한 결과였어요. 일치율 99.9%, 친자 관계가 확실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5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가 바로 형수의 아들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사라졌어요. 서준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가문이 저지른 죄라고요. 그들은 돈으로 아이를 샀고 거짓으로 가족을 만들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고요. 이제 지은이 복수를 완성할 차례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복수 따위 관심 없었어요. 그녀는 단지 아들을 찾고 싶었어요. 민호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그리고 무사한지만 알고 싶었어요. 서준은 한 가지 단서를 더 줬어요. 2층 잠긴 방의 열쇠는 김정란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닌다고요. 그 방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거라고요. 지은은 카페를 나서며 결심했어요. 오늘 밤 어떻게든 그 열쇠를 구하겠다고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호 실종 열흘째, 이씨 가문은 정기 이사회와 함께 가족 연회를 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소처럼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100여 명의 친인척과 주요 임원들이 모인 본관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은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태준 옆에 서 있었어요. 목에는 여전히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조카가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예정에 없던 상영이었어요. 스크린에는 오래된 병원 서류가 떴어요. 5년 전 산부인과 입원 기록, 환자명은 민지은이었어요. 출산 기록이 선명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어서 다음 화면이 나왔어요. 젊은 지은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손편지가 확대되어 보였어요. 아기를 맡아달라는 내용의 절박한 편지였어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로 수빈이 올라갔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민지은이 미혼모 출신이며 자신의 아이를 버린 과거가 있다고요. 그런 여자가 이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며 어쩌면 자신의 아들 민호를 데려간 것도 그녀일지 모른다고 했어요. 지은은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태주는 창백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김정란은 냉정하게 지은을 내려다봤어요. 태주는 지은의 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숨겼냐고 물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태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분간 집을 떠나 있으라고요.
그날 밤 11시 지은은 빌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난간에 기대어 서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찾기도 전에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빈이었어요.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두 여자는 빗속에서 마주 섰어요. 수빈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수빈이 말했어요. 민호는 지은의 친아들이라고요. 자신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김정란이 5년 전 저지른 일, 아기를 사들여 바꿔치기한 일,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 했다고, 지은을 이용해 이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했어요. 지은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은 다가가 수빈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호가 어디 있냐고, 왜 아이를 숨겼냐고 물었어요. 수빈은 웃었어요.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지만 절대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지은이 5년간 겪은 고통을 자신도 똑같이 겪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순간 지은이 수빈을 밀쳤어요. 수빈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난간 가까이 갔어요. 지은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그때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검은 우산을 든 사람이 수빈을 세게 밀었어요. 수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난간을 넘어 떨어졌어요. 지은은 얼어붙었어요. 검은 우산의 주인공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김정란이었어요. 그녀는 지은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김정란은 돌아서서 옥상을 떠났어요. 지은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떨어진 수빈을 발견한 거예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어요.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다음 날 경찰이 CCTV를 확인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간 세 사람이 찍혔어요. 지은, 수빈, 그리고 김정란이었어요. 수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언론에는 사고사로 발표됐지만 경찰은 이미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옥상 CCTV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김정란이 수빈을 밀어 떨어뜨린 장면이 선명했어요. 김정란은 체포됐어요. 재벌가 최고 권력자가 살인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언론이 들끓었고 이씨 그룹 주가는 폭락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서류들은 5년간 숨겨진 비밀을 폭로했어요. 김정란은 50대 초반 남편 몰래 젊은 사업가와 불륜 관계를 맺었어요. 그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고 그녀는 은밀히 출산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선천적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의사는 아이가 1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김정란은 절망했어요. 자신의 혼외 자식을 공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를 그냥 보낼 수도 없었어요.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정보가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한 시골 여자가 미혼모로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김정란은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돈을 제시하며 아기를 넘기라고 했어요. 가난에 찌든 여자는 결국 5천만 원을 받고 갓 태어난 아기를 넘겼어요. 그 아기가 바로 지은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김정란은 두 아기를 바꿨어요. 지은의 건강한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인 것처럼 키우기로 한 거예요. 몇 달 후 김정란의 진짜 친아들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병원에는 지은의 아기가 죽은 것으로 허위 신고됐어요. 완벽한 바꿔치기였어요. 그렇게 지은의 아들은 이씨 가문의 핏줄인 것처럼 자라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김정란의 친딸 수빈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우연히 어머니의 서류를 보게 된 수빈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가 자신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알게 됐어요. 수빈은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어요. 수빈은 민호의 진짜 어머니 지은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은밀히 접근해 태준과 만나도록 주선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지은과 태준이 결혼하고 지은이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수빈은 때를 기다렸어요. 진실을 폭로해 이 가문을 무너뜨릴 순간을요. 하지만 김정란은 더 빨랐어요. 딸의 계획을 눈치챈 그녀는 민호를 먼저 숨겼어요. 2층 잠긴 방, 5년간 봉인했던 그 방에 아이를 가뒀어요. 그리고 수빈이 진실을 폭로하려 하자 그녀를 죽인 거예요. 자신의 친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비밀을 지키려 했어요. 경찰이 2층 잠긴 방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민호가 그곳에서 발견됐어요. 아이는 무사했어요. 열흘간 갇혀 있었지만 음식과 물이 제공됐고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김정란은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숨기려 했을 뿐이었어요.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율 99.9%. 민호는 확실히 지은의 친아들이었어요. 5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어요. 지은은 잠든 민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태주는 모든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였고 조카가 사실은 아내의 아들이었으며 이 모든 비극이 가문의 거짓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요. 그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검찰은 김정란을 살인과 아동유괴,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기소했어요. 재벌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실했어요. 이씨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주주들은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고 협력사들은 등을 돌렸어요. 지은은 병실에서 민호를 지켰어요. 아이는 사흘 후 깨어났어요. 지은을 보고 아이는 작게 물었어요. 엄마가 맞냐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았어요. 5년간 흘린 눈물이 마침내 멈추는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태어난 날 지은은 마지막으로 강남 빌라로 돌아왔어요. 짐을 꾸리기 위해서였어요. 저택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태주는 본사에서 급한 불을 끄느라 며칠째 집에 오지 못했어요. 지은은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한 달 남짓 살았던 신혼방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냈어요. 검은 실에 깨어진 24개의 진주는 여전히 빛났어요.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은 거실 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오래된 목걸이를 천천히 불 속에 던졌어요. 진주들이 열기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타들어가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했어요. 저주는 이 목걸이가 아니었다고요. 진짜 저주는 진실을 숨긴 욕심이었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명예였으며 타인의 아픔을 외면한 냉혹함이었다고요. 목걸이가 완전히 재가 되자 지은은 난로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짐을 챙겨 방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현관에 태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며칠 사이 크게 야위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봤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의 가문이 저질렀던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태준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만 그들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태준은 물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겠냐고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운명이 아니었어요. 복수와 거짓, 비밀 위에 세워진 관계였어요.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지은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봤어요. 화려했던 건물은 이제 쓸쓸해 보였어요. 태주는 현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진짜 저주는 사랑이었을까? 욕심이었을까요? 지은은 택시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비록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모자는 다시 만났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한 달 후 지은과 민호는 제주도 작은 마을에 정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집을 얻었고 지은은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민호는 마을 어린이집에 다니며 또래 아이들과 어울렸어요. 아이는 점점 밝아졌어요. 악몽 같았던 기억들이 천천히 희미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민호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호가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지은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자유라고요. 서울에서는 이씨 그룹이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으로 재편됐어요. 태주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어요. 김정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했지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았어요. 지은은 가끔 뉴스로 그들의 소식을 접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세계는 자신과 무관했어요. 그녀에게는 눈앞의 아이가, 오늘의 평화가,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 밤 민호가 잠들고 난 뒤 지은은 혼자 발코니에 나왔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그녀는 먼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진주 목걸이를 태웠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저주는 끝났어요.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진실을 되찾았어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은은 작게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가만히 키스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림자 없는 빛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